참 고맙다. 네가 죽을 병에 걸려줘서. 이제 회사도 돈도 다 내 거야. 니년 돈은 내가 아주 잘 쓰고 살 테니까 걱정 말고 잘 가. 그 말을 남편 입에서 직접 듣기까지 저는 남편과 10년을 살았습니다. 1,000억 매출을 올린 회사의 대표이사, 지분 68%를 쥔 창업회장. 세상은 저를 그렇게 불렀지만 정작 제 집 안방에서 저는 죽기만을 기다려지는 사람이었지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그 6개월을 견디고 다시 살아 돌아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회장실 유리창 앞에 서서 손에 쥔 종이 한 장을 접었다 폈다 반복하고 있었지요. 큰 병원 소견서. 거기엔 딱 6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시한부 6개월. 재검을 하고 사흘 만에 받은 통보였습니다. 이상하지요. 저는 숫자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견적서 한 장, 계약서 한 줄만 봐도 어디가 부풀려졌는지 손끝으로 짚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만은 그 6글자가 자꾸 눈앞에서 흩어졌습니다. 같은 문장을 몇 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읽어도 종이 위 글자가 물에 번진 잉크처럼 뭉개졌지요. 울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울음이 해픈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소견서를 쥔 손끝이 저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렸고 늘 냉철하다는 소리를 듣던 제가 그날만은 창밖 어둠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크게, 천천히. 마치 그렇게 하면 종이에 박힌 글자가 지워지기라도 할 것처럼요. 책상 위엔 오래된 액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유리 안쪽에 빛바랜 종이 2장이 나란히 끼워져 있지요. 하나는 20년 전 반지하 사무실에서 제가 손으로 직접 쓴 첫 회계장부, 다른 하나는 첫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저는 그 종이를 오래 쓸어봤습니다. 잉크가 번진 자리, 볼펜을 꾹 눌러 쓴 자국. 그 안에 제 20살이, 아니 제 인생 전부가 들어있었으니까요. 20살. 저는 그 나이를 좋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남의 빚보증을 서주셨다가 온 집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그때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대문에 빨간 딱지가 붙어있던 날을 저는 아직도 냄새까지 기억해요. 눅눅한 종이 냄새, 낯선 남자들 구두 냄새. 병든 어머니는 그 충격의 자리에 누우셨고 20살 딸 하나가 그 집안을 통째로 떠안게 됐지요.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은 함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것. 확인하지 않은 건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것. 그날 이후로 저는 남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 법이 없었습니다. 계약서든 견적서든 사람 마음이든 제 손으로 직접 확인하고 날짜별로 적어두어야만 그제야 마음을 놓는 사람이 됐지요. 그게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무기였습니다. 그렇게 이 악물고 세운 회사가 1,000억을 넘겼을 때 어머니는 이미 세상에 안 계셨습니다. 오래전에 떠나셨어요. 친정에 남은 피부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법으로 묶인 가족이라곤 남편 하나뿐이었던 겁니다. 회사 통장도 인감도 지분 68%도 전부 제 이름으로 지켜냈습니다. 누구한테도 곁을 안 주는 여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남편한테만은 마음의 빗장을 풀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한테만은 계산 안 하고 살고 싶다. 이 사람 앞에서만은 20살의 빨간 딱지 보던 그 무섭던 마음을 내려놓고 싶다. 그게 제 마지막 소망이었지요. 그날 저녁 저는 집 식탁에서 처음으로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소견서 얘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넌지시요. 여보, 나 요즘 몸이 좀 이상해.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 좀 받았어. 남편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어요. 0.5초나 됐을까? 그런데 저는 그걸 봤습니다. 숫자 부풀린 견적서 짚어내던 그 눈이 남편의 멈춘 젓가락을 짚어냈지요. 그리고 그 사람 시선이 제 얼굴을 훑고 제 손가락을 빠르게 훑쳤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값을 매기는 눈빛이었습니다. 물건 앞에 서서 이걸 사면 얼마가 남을까 계산하는 그런 눈. 하지만 저는 그때 그 느낌을 애써 지웠습니다. 내가 예민해진 거겠지. 시한부 소리를 들었으니 세상이 다 삐딱하게 보이는 거겠지. 남편은 곧 다정한 얼굴을 되찾았습니다. 많이 안 좋은 거야? 어느 병원 갔어? 내가 아는 원장 있는데 더 큰 병원으로 알아봐 줄게. 병명은 뭐래? 진료 기록은 있어? 보험 처리하려면 그런 서류부터 챙겨야 해. 병명, 진료 기록, 보험 서류.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이상하지요. 아내가 아프다는데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묻기 전에 서류부터 챙기는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날 저는 그마저도 꼼꼼한 사람이라 그렇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사람이 믿고 싶은 걸 믿을 땐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안 보이는 법이더군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남편은 불도 안 켠 채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지요. 지분은 어차피 정리해야지. 상속 준비도 미리 해두는 게 낫지 않겠어. 지분, 정리, 상속 준비. 저는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어긋나게 뛰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또 저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피곤해서 잘못 들은 거야. 회사 일 얘기겠지. 상속이라는 게 꼭 나쁜 뜻만 있는 건 아니잖아. 세금 문제라는 것도 있으니까. 저는 물도 안 마시고 그대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썼지요. 안 들은 걸로 하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제가 눈 감으려 할 때 꼭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더군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고도 없이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지요. 손에는 반찬통 하나 들려 있었는데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니? 어디 많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얼굴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참 이상하게 따뜻하지가 않았어요. 손은 잡고 있는데 눈은 저를 안 보고 제 뒤편 거실을 훑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별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별거 아니긴 뭐가 별거 아니야. 사람 몸은 한번 무너지면 금방이야. 소민아, 내 말 잘 들어. 이제 회사 일은 민구한테 넘겨. 네가 언제까지 다 쥐고 있을 거니? 남편이 있잖아. 저는 커피를 내드리며 웃었습니다. 회사 일이 그렇게 넘기고 받는 일은 아니잖아요, 어머니. 그랬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살짝 굳더군요. 그러고는 커피는 입에도 안 대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넘기고 받고가 아니라 미리 정리해 두라는 거지. 지분이며 진명이며 손볼 건 손봐놔야지.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니. 미리 해둬야 나중에 서로 얼굴 안 붉혀. 내가 다 내 몸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미리미리. 정리. 명의.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아주 조금 차가워졌지요. 시어머니는 마치 아들이 받을 몫을 미리 계산하는 사람처럼 지분과 진명의를 정리해두라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셨습니다. 그러다 빈 커피잔을 제 쪽으로 툭 밀어놓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현관을 나서기 전 저는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우리 집 거실을 천천히 훑는 걸요. 벽에 걸린 그림 한 점, 안방 문 안쪽 금고가 놓인 자리, 서류장이 놓인 방향까지 마치 이삿짐 견적을 내는 사람처럼 눈으로 하나하나 짚어가셨습니다. 걱정하러 온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값을 매기러 온 사람의 눈이었지요. 문이 닫히고 저는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젯밤 내 병명을 캐물었고 오늘 아침 시어머니는 회사를 아들에게 넘기라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말을 맞춘 적도 없을 텐데 그 말이 묘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제가 죽은 뒤, 제가 없는 세상, 제 지분과 제 집과 제 통장이 남는 그 자리, 가슴 한켠에 처음으로 서늘한 금이 갔습니다. 유리에 실금이 가듯 아주 가늘게요. 그 금은 한 번 생기면 절대 다시 붙지 않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평소보다 30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 저는 회사 재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저 좀 봐주세요. 최근 3개월 하청 대금 결제 내역이랑 상무님 관여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조용히 뽑아서 저한테만 주세요. 다른 사람한텐 알리지 말고요. 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별일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직접 확인 좀 하려고요. 급한 건 아니니까 티 안 나게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을 완전히 의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남편은 그저 걱정이 많은 사람이고 시어머니는 그냥 옛날 어른이라 그런 소리를 한 거고 다 내 병 때문에 예민해진 거라고 그렇게 매듭짓고 싶었지요. 그런데 제 손은 제 마음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20살에 배운 그 원칙이 손끝을 먼저 끌었던 거예요. 확인하기 전엔 아무것도 사실이 아니다. 확인하기 전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회장실로 돌아온 저는 소견서를 서랍 맨 아래에 넣고 열쇠로 잠갔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남은 6개월을 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6개월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서랍 속 소견서 한 장이 훗날 저를 죽음이 아니라 살려낼 무기가 되리라는 것도요. 다만 저는 그날 창밖으로 밝아오는 새벽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확인하자. 일단 하나씩 끝까지 확인하자. 그게 제 지옥의 시작이자 제 반격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 재산이잖아. 산 사람이 좀 만지면 어때? 저 여자 곳간 이제 우리가 맡아 관리해줘야지. 명절 차례상 앞에서 시어머니가 웃으며 던진 그 말을 저는 부엌문 뒤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게 그냥 어른의 실없는 농담인 줄 알았지요. 유령 하청업체 3곳이 제 회사 돈을 빨아먹고 있다는 걸 그날에 저는 아직 몰랐으니까요. 그 무렵 회사에선 정기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남편이 상무 자리에서 밀어붙인 안건이 하나 있었어요. 80억 규모의 물류 위탁 투자건이었지요. 남편은 그 안건을 몇 주 전부터 공을 들여 준비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두툼했고 목소리에도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그 자료를 밤새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단가가 안 맞았습니다. 시세보다 위탁 수수료가 높았고 상대 회사 실사 자료는 어딘가 비어 있었지요.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인데 매출 추정치만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이 안건은 오늘 못 넘깁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단가 검토가 너무 부족해요.
실사도 다시 해야 하고요. 이 조건으로 80억 넣는 건 못합니다. 제 도장, 여기엔 안 찍어요. 반려하겠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다른 임원들 앞이라 대놓고 뭐라 하진 못했지만 서류를 챙기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지요. 회의가 끝나고 회의실을 나서는 남편의 굳은 옆얼굴을 저는 미안함 반 안쓰러움 반으로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야심차게 준비한 건을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자른 셈이니까요. 집에 가면 좀 다독여줘야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바보였지요. 그때 제가 반려한 그 투자처가 바로 남편이 뒤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던 물류회사였다는 거리요. 명의만 다른 젊은 여자 이름으로 걸려 있고 실제 주인은 제 남편이었다는 거리요. 그날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원래 하청 결제는 실무팀장과 남편이 함께 검토해서 올라오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이 결제선을 유독 혼자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내가 직접 챙길게. 팀장들 바쁜데 굳이 다 거칠 거 없어. 하면서요. 법인카드 사용액이 눈에 띄게 늘었고 야간 외근 정산도 부쩍 잦아졌습니다. 며칠 뒤 재무팀장이 제 방으로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부탁하신 자료 여기 있습니다. 팀장의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겨봤지요. 그리고 어느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한 하청업체의 단가가 시세보다 30% 넘게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팀장님, 이 업체는 언제부터 거래했어요? 그게 6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상무님이 직접 뚫으신 거래처라고 해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업체를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등에 소름이 돋았지요. 그 하청 세 곳은 전부 설립한 지 6개월도 안 된 회사였습니다. 상주 직원도 없고 등록된 주소지에 가보면 실제 사무실이라고 할 것도 없는 곳들이었어요. 대표 명의만 각각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걸려 있었지요. 유령 회사였습니다.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오로지 돈을 빨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이 자료 사본은 저한테 주시고요. 원본은 팀장님이 따로 보관하세요. 제가 말하기 전까지 이 얘기 회사 밖으로 절대 새면 안 됩니다. 감사 들어가기 전까지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복사본을 개인 금고에 넣고 잠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이건 예민한 아내의 착각이 아니었어요. 숫자가, 증거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남편을 불러 따지지 않았습니다. 확인하기 전엔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아직 저는 전부를 확인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던 차에 명절이 왔습니다. 차례를 지내러 시댁에 갔지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상을 차렸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몸이었지만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부터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습니다. 시댁 어른들 앞에서 며느리 노릇을 안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차례상을 물리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웃으며 이런 말씀을 꺼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대단하긴 하지. 회사를 그렇게 키웠으니.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결국 며느리 재산도 다 우리 아들 살 길로 가는 거 아니겠니? 안 그래? 친척들이 어색하게 침묵했습니다. 젓가락 부딪는 소리만 딸그락 났지요. 저는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옆집 그 집 며느리는 시댁에 아파트를 한 채 턱 해줬다더라. 요즘은 그런 며느리가 효부야. 우리 며느리는 워낙 바쁘시고 귀하신 몸이라
그런 건 못하겠지만 그러면서 상 위에 놓인 전 중에 이미 식어서 딱딱해진 것들만 골라 제 앞접시에 덜어 놓으셨습니다. 따끈한 건 아들 앞으로, 식은 건 며느리 앞으로. 참 정확하셨지요. 저는 그 식은 전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날 밤 다들 잠든 뒤였습니다. 저는 부엌에 혼자 서서 상에 남은 식은 전을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기름이 굳어 입안에서 겉돌더군요. 씹는데 이상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결혼하고 10년을 저는 이 집안에 얼마나 많은 걸 쏟았던가. 명절이면 새벽부터 나와 전을 부치고 시어머니 생신이면 상을 차리고 시댁 대소사에 돈을 보태고 그게 다 지금 이 순간 어차피 죽을 사람 재산 5글자로 계산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창밖으로 마당이 보였는데 거기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부엌에 있는 줄 모르고 저에게 안 들릴 거리에 서서 나지막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바람에 실려 몇 마디가 끊어져 들려왔습니다. 상속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엄마. 순서가 있잖아. 그러니까 미리 해두라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정신 멀쩡할 때 지분부터 정리해놔야지. 시점만 잘 잡으면 돼. 지분, 상속, 시점. 저는 식은 전을 든 손을 그대로 멈췄습니다. 창유리에 비친 제 얼굴이 참 낯설더군요. 마당의 두 사람은 마치 장례 절차라도 상의하듯 산 사람을 앞에 두고 그 사람이 죽은 뒤의 일을 도란도란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물러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요.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회사 근처 카페에서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 서류를 주고받았다는 이야기였지요. 직원들 사이에서 쉬쉬하며 도는 그 말이 결국 제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소문을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남편 차량 블랙박스의 블루투스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법인카드 명세도 다시 봤지요. 그랬더니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낯선 카페에서 결제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 기록에 반복적으로 찍힌 번호 하나가 있었어요. 조회해 보니 그 번호는 제가 이사회에서 반려했던 바로 그 물류회사의 대표 번호였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부풀려진 유령 하청, 반려된 투자권의 물류회사, 카페의 젊은 여자, 반복되는 통화, 그리고 밤마다 서재에서 마당에서 오가던 상속과 지분 이야기, 의심이 사실로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남편을 붙잡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왜였느냐고요? 저에게 남은 시간이 6개월뿐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6개월을 배신당한 아내로 울고불고 싸우다 다 써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 시간을 남편의 멱살을 잡는 데 쓰면 남는 건 눈물뿐이지요. 하지만 그 시간을 증거를 모으는 데 쓰면 남는 건 무기가 됩니다. 저는 폭발하는 대신 자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날짜별로, 항목별로 하나하나 조용히 정리해 나갔습니다. 통화 기록, 카드 명세, 하청 단가표, 등기부등본. 눈에 띄지 않게, 티나지 않게. 20살의 빨간 딱지를 보며 배운 그대로요. 울어봤자 딱지는 안 떨어진다. 서류를 챙겨야 딱지가 떨어진다. 그렇게 며칠을 버티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다 책상 앞에서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옆구리가 칼로 도려내듯 아팠고 온몸에 식은 땀이 흘렀지요. 과로였는지 아니면 정말 병 때문이었는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밀어두고 밀어두던 시한부라는
현실이 그날 밤 마침내 제 병실 문을 열고 들이닥친 겁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제 손은 책상 위 자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흐릿해지는 정신 속에서도 생각했지요. 이 자료만은 지켜야 한다. 그게 그날 밤 제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팀장이랑 뭘 그렇게 주고받았대? 감사? 다 지웠는데 뭘. 이 여자 손가락 하나면 잠금도 풀리는데 뭐가 걱정이야. 제 손가락을 몰래 끌어다 휴대폰 잠금을 풀면서 남편이 혼잣말처럼 흘린 소리였습니다. 저는 진통제 기운에 반쯤 잠든 채 그걸 다 들었지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의 얼굴을 코앞에서 봤습니다. 지금부터 그 병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쓰러진 저는 입원을 했습니다. 1인 병실이었어요. 링거를 꽂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 남편은 밤을 새워가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물수건을 갈아주고 간호사에게 상냥하게 인사하고 누가 봐도 헌신적인 남편이었지요. 병문안 온 회사 사람들이 다들 그랬습니다. 상무님이 저렇게 지극정성이신데 회장님 금방 나으실 거예요. 하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겉으로는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요. 밤이 깊으면 남편은 제가 잠든 줄 알고 움직였습니다. 진통제를 맞으면 저는 정말로 깊이 잠들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은 얕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의식이 반쯤 돌아왔는데 눈은 뜨지 않았지요. 남편이 제 손을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 엄지손가락을 자기 휴대폰이 아니라 제 휴대폰 지문 센서에 갖다 대더군요. 찰칵. 잠금이 풀리는 소리. 남편은 제 휴대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찾는지는 뻔했지요. 회사 감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재무팀장과 제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그러다 남편의 손이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숨소리가 달라졌어요. 재무팀장과 제가 주고받은 대화를 발견한 겁니다. 저는 실눈을 살짝 떴습니다. 병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불빛에 비친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얼굴이 다시 풀어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는 압니다. 이 여자는 어차피 6개월짜리다. 최근 안색을 보니 그마저도 못 채울지 모른다. 감사가 뭐 대수냐.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남편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제 휴대폰을 슬그머니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저는 눈을 다시 감았습니다. 안심하렴. 그렇게 안심하고 있으렴. 방심한 사람이 실수를 하는 법이니까. 병실 밖 복도에서도 그 무렵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병원에 오셨는데 정작 제 병실엔 잠깐 얼굴만 비추고 복도로 나가 오래 통화를 하셨어요. 한 번은 화장실에 가려고 문을 나서다가 복도 끝에서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받는 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아들이 상속받은 다음에 그럼 그 몫에서 내가 이해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시어머니는 변호사 사무장한테 상속 절차를 캐묻고 계셨습니다. 며느리가 자식도 없고 친정 상속인도 없다는 걸 재차 확인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며느리 재산을 다 받으면 자기는 그 아들 몫에서 얼마를 떼어받을 수 있는지 그 셈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짐은 내가 정리하마. 병실에 있는 것들, 급한 것부터 슬슬. 지나가던 간호사가 힐끗 쳐다보는데도 시어머니는 눈치조차 안 보셨습니다. 며느리 병실 짐을 벌써 정리할 계획을 입에 올리면서요. 저는 화장실 문 앞에서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좀 풀렸지만 벽을 짚고 버텼지요. 병원 로비 커피숍에도
그 무렵 한 사람이 자주 와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여자가 바로 물류회사 명예대표로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초조하게 커피만 들이켜면서 손에 뭔가를 자꾸 만지작거리고 있었지요. 그게 낡은 통장 하나와 새법인 도장이었다는 것도, 남편의 연락을 기다리던 참이었다는 것도 다 한참 뒤에야 짜맞춘 그림입니다. 저는 그때 그 여자를 몰랐어요. 그저 로비를 지나다 몇 번 스친 얼굴이었지요. 그런 밤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반쯤 잠든 채로 남편의 수상한 움직임을 느끼다가 문득 정신이 번쩍 들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재무팀장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감사 자료가 서버에서 사라졌습니다. 누가 지웠는지 확인 중입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그 문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개인 금고에 숨겨둔 원본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서버에 있던 사본이 통째로 삭제된 겁니다. 감사를 못하게 막으려는 손길이 이미 회사 안까지 뻗어 있었던 거지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시한부가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기다려온 기회였구나. 내가 죽어가는 이 병실이 누군가에게는 잔칫날을 새는 달력이었구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옆에 잠깐 다른 침대가 들어왔어요. 재검을 받으러 온 환자였는데 침대 발치에 걸린 이름표를 보고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정소민. 제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같은 병원, 같은 날, 같은 이름의 환자. 참 묘한 우연이다 싶었지요. 나이도 저와 얼추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때 간호사 둘이 와서 두 사람의 검사 일정을 재차 확인하는 작은 소동이 있었어요. 정소민님 검체가 이쪽인가요? 저쪽인가요? 동명이인이라 헷갈리기 쉬우니까 다시 확인해요. 검체 이동 시간도 맞춰보고. 그때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병원에서 흔히 있는 확인 절차련이 했지요. 그 작은 혼선이 훗날 제 인생 전체를 뒤집을 씨앗이 될 줄은 그때의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제 오랜 조력자인 김 변호사님이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제가 반지하 사무실에서 시작하던 시절부터 저를 지켜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회사 고문 변호사이기 이전에 제 진짜 아군이지요. 저는 병실 문을 닫고 침대 옆으로 그분을 가까이 오시게 한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제 휴대폰을 몰래 열어봤어요. 감사 상황을 확인했고요. 서버 자료도 누가 지웠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놀라 소리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어요. 회장님, 확실합니까? 심증입니까? 정황입니까? 손가락으로 잠금을 푸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정황이 아니라 제 몸으로 겪은 겁니다. 김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고 낡은 휴대폰 하나를 꺼내셨어요. 구형 녹음 전용 폰이었습니다. 이건 통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됩니다. 오직 녹음만 되는 기계예요. 녹음 파일은 실시간으로 제 사무실 서버로 자동 전송되게 해뒀습니다. 그러니 이 기계 안에는 아무 흔적도 안 남아요. 누가 이걸 발견해도 열어보면 빈 껍데기입니다. 그분은 그 폰을 제 개인 파우치 안쪽에 넣고 침대 협탁 서랍 뒤편에 조심스럽게 고정하셨습니다. 겉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자리였지요. 회장님, 무리하지 마시고 밤마다 이것만 켜두세요.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는 김 변호사님께 회사 인감과 법인 통장 권한을 조용히 점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변호사님, 지분 이전이나 큰 돈이 나가는 건에는
제 최종 승인이 없으면 절대 실행이 안 되게 이중으로 잠가주세요. 은행에도 미리 얘기해 두시고요. 이중 승인 장치 말씀이시군요. 회장 OTP와 이사회 조건 둘 다 걸어두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김 변호사님이 잠시 저를 보셨습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글쎄요. 6개월이라는데 그 안에 이 사람들 손모가지는 잡아놓고 가야지요. 김 변호사님이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한번 꼭 잡아주고 병실을 나가셨습니다. 20년 넘게 저 사람만은 한 번도 저를 값으로 매긴 적이 없었지요. 그날 밤부터 저는 협탁 안쪽에 녹음 전용 폰을 무심한 듯 켜두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 병세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여유로워졌습니다. 밤에도 예전만큼 붙어 있지 않고 복도에 나가 통화하는 시간이 늘었지요. 저는 그 틈에 법인폰 내역과 남편 차량 기록을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지요. 그 젊은 여자의 번호와 물류회사 연락처가 남편의 통화 기록에 반복적으로 겹치고 있다는 거리요. 로비에서 통장을 만지작거리던 그 여자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던 그 여자와 물류회사 대표 번호가 전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해가 지는 병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링거줄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방울방울 떨어지는 수액이 꼭 모래시계 같더군요. 남은 시간을 세는 시계. 저는 그 링거줄을 보며 처음으로 소리내어 물었습니다. 아주 작게요. 당신 정말 내 편이 맞아?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요. 다만 확인이 아직 한 번 더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바로 다음 밤에 찾아왔습니다. 참 고맙다. 네가 죽을 병에 걸려줘서 이제 회사도 돈도 다 내 거야. 내 돈은 내가 아주 잘 쓰고 살 테니까 걱정 마. 잘 가요 우리 회장님. 제 귓가에 그 말을 속삭이며 남편은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품에 안듯이요. 저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지난 10년이 통째로 무너지는 소리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협탁위 병원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남편은 병원 주차장에서 시어머니와 한참 통화를 하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온 그 통화의 끝자락을 저는 들었어요. 알았어, 엄마. 서류는 챙겨놔. 이제 시간 문제라니까. 그런 말이었지요. 병실에 들어온 남편에게선 술 냄새가 났습니다. 주차장에서 혼자 한 잔 걸친 모양이었어요. 상속 서류와 지분 이전을 재촉받은 사람 특유의 초조함이 걸음걸이에서 묻어났습니다. 남편은 침대로 다가와 제 숨소리부터 확인했습니다. 얼굴 가까이 귀를 대고요. 저는 진통제를 맞은 뒤라 정말로 깊이 잠든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호흡을 일부러 느리고 고르게 했으니까요. 한동안 제 숨소리를 살피던 남편이 이윽고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안도의 웃음이었어요. 마침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웃음. 아내가 곧 죽는다는 걸 확인한 남자의 후련한 웃음. 남편은 저를 천천히 끌어안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 다정한 부부의 모습이었겠지요. 병든 아내를 품에 안은 남편. 하지만 그 팔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억눌러온 무언가가 터진 사람처럼 제 귓가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민아, 너 참 대단했어. 진짜. 근데 이젠 좀 쉬어야지. 응? 저는 눈을 감은 채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참 고맙다. 네가 죽을 병에 걸려줘서 이제 회사도 돈도 다 내 거야.
내 돈은 내가 아주 잘 쓰고 살 테니까 걱정 마. 잘 가요, 우리 회장님. 회장님. 그 마지막 세 글자에 실린 비웃음을 저는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10년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만은 계산 안 하고 살고 싶어서 20살에 채운 마음의 빗장을 이 사람한테만 풀었던 게 10년이에요. 그 10년이 방금 그 한마디에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제 감은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소리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협탁 안쪽을 생각했습니다. 거기 낡은 녹음 전용폰의 붉은 점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지요. 남편의 그 목소리는 지금 이 순간 김 변호사님 사무실 서버로 한 글자도 빠짐없이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 방금 스스로 무덤을 팠어.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눕히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화면 불빛이 남편 얼굴을 비췄지요. 저는 실눈으로 남편의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그 문자는 그 젊은 여자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물류회사 계좌로 30억을 옮기겠다는 암시가 담긴 내용이었지요. 곧 정리한다. 계좌 비워둬. 도장 준비해. 그런 문자였습니다. 문자를 다 보낸 남편은 병실 밖 복도로 나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나지막한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됐어. 서류 챙겼지? 지분 이전 동의서, 초안이랑 상속 관련 서류. 다 가방에 넣어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복도에서는 시어머니가 사전 지분 이전 동의서, 초안과 상속 서류 봉투를 가방에 챙겨 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 로비에서는 남편의 문자를 받은 그 젊은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지요. 세 사람이 제 죽음이라는 한 점을 향해 톱니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실로 돌아와 겉옷을 챙겼습니다. 집에 다녀오려는 모양이었어요. 나가기 전 남편은 병실 문 앞에서 복도의 시어머니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다 됐다는, 이제 시간 문제라는 눈짓이었지요. 두 사람은 복도에서 짧게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홀로 남은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20살의 빨간 딱지를 봤을 때처럼 제 안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울음 대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지분 68%는 제 이름으로 잠겨 있다. 인감도 통장 권한도 이중 승인 장치를 걸어뒀다. 하청단과 원본은 금고에 있다. 그리고 방금 그 목소리는 녹음됐다. 산 사람 앞에서 장례를 준비한 대가를 나는 반드시 받아내겠다. 저는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협탁 위에 놓인 병원 내선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전화인가 싶어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다급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야간 당직이었습니다. 정소민 님이시죠? 밤늦게 죄송합니다. 급히 확인드릴 일이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환자분, 놀라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검체 라벨과 전산 접수 번호가 뒤바뀐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즉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손을 멈췄습니다. 라벨이 바뀌었다고요? 네. 같은 날 재검하신 동명이인 환자분이 계셨는데 그분과 환자분의 조직 검체가 전산 오류와 일정 혼선으로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담당 교수님과 환자 안전 담당 부서에서 내일 아침 정밀 재판독을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봐주시고요. 그 순간 저는 낮에 그 장면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옆 침대에 잠깐 들어왔던 또 다른 정소민. 간호사들이 동명이인이라 헷갈린다며 검체를 재차 확인하던 그 작은 소동. 검체 이동 시간을 맞춰보던 그 목소리. 바뀐 겁니다. 검체가 그 6글자 시한부 6개월은 어쩌면 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옆 침대 환자의 결과가 제 이름표를 달고 저에게 온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였지요. 저는 수화기를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방금 제 귓가를 파고든 남편의 속삭임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 삶이 어둠 속에서 나란히 놓였습니다. 참 얄궂은 밤이었지요. 남편이 제 장례를 다 치르고 나간 바로 그날 밤에 저는 어쩌면 안 죽을지도 모른다는 전화를 받은 겁니다. 한참 만에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놀랄 만큼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선생님, 정밀 재검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공식 정정 절차도요.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이 일을 제 가족이나 회사에는 절대 알리지 말아주세요. 남편에게도요. 아무에게도요. 저 혼자만 알고 있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당직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본인 요청이시니 개인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 나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독 결과가 나오면 환자분께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서늘한 웃음이었지요. 방금 녹음된 남편의 목소리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제 삶. 이 두 가지가 제 손안에 함께 들어온 겁니다. 죽는 줄 알고 다 내려놓았던 여자가 어쩌면 살지도 모른다는 걸 안 순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죽은 줄 알고 잔치상을 차렸지.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상에 앉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협탁 안쪽으로 손을 뻗어 녹음 전용 폰이 아직 붉은 점을 깜빡이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성실하게요. 저는 그 붉은 점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잠든 척이 아니라 정말로 잠깐 눈을 붙였지요. 오랜만에 아주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내일부터 할 일이 아주 많았으니까요. 엄마, 걱정 마. 저 여자 정신없을 때 서명만 받으면 끝이야. 죽기 전에 하청 대금부터 이슬이 회사로 다 돌려놔야 뒤탈이 없어. 병실 밖에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하던 말입니다. 저는 힘없이 서명을 미루는 신용을 하며 속으로 그물을 짜고 있었지요. 죽는 줄 알았던 여자가 살아났다는 걸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덫을 놓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진 소식을 들은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벌써 서류 뭉치를 들고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자금 이체 관련 서류와 위임장이었어요. 침대 옆에 앉아 다정한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소민아, 몸 안 좋을 때 미안한데 회사 일이 좀 밀려서 급한 결제만 몇 개 부탁하자. 응? 펜 여기 있어. 저는 눈을 반쯤 감고 힘없이 손을 저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손에 힘이 없어. 눈도 잘 안 보이고 나중에 정신 좀 들면. 그래.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남편의 눈에 스치는 조급함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도로 챙기는 손끝이 아쉬움에 떨렸지요. 조금만 더 버티자.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다 물 때까지 낚싯대를 당기면 안 되니까요. 같은 시각 복도에서는 시어머니가 상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짐 정리 상자였어요. 며느리가 아직 살아서 병실에 누워 있는데 시어머니는 벌써 제 병실 짐을 뺄 상자를 옮기며 노골적으로 위협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요. 이건 버리고 이건 챙기고 혼잣말까지 하시면서요. 저는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담당 교수님과 환자 안전 담당자 앞에 앉았습니다. 정밀 재판독 결과가 나온 겁니다. 환자분, 정말 죄송합니다. 교수님이 먼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같은 날 재검하신 동명이인 환자분과 조직 검체가 전산 오류로 뒤바뀐 게 확인됐습니다. 시한부 6개월 소견은 그 환자분의 결과였습니다. 정소민님, 환자분 몸에는 추가 관찰이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시급하게 위중한 병은 없습니다. 이건 서류로 확정된 사실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지요. 살았다는데 기쁨이 확 밀려오기보다는 온몸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몇 주간 죽음을 각오하며 버텨온 긴장이 그제야 풀린 겁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지요. 정정 서류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교수님은 병원의 공식 사과와 진료 기록 정정, 재발 방지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서류를 정식으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렸지요. 이 사실은 당분간 저와 병원 관계자 외에는 아무도 몰라야 합니다. 특히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는요. 퇴원도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추가 검사와 관찰 명목으로 이 병실에 며칠 더 있겠습니다. 교수님은 조금 의아한 얼굴이었지만 환자 본인의 뜻이라 따라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에 혼자 앉아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지난밤 녹음된 남편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니년도는 내가 잘 쓸게. 잘 죽어줘라. 저는 그 부분을 몇 번이고 돌려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처럼 가슴이 무너지진 않았어요. 대신 아주 차분해졌습니다. 이건 슬픔의 재료가 아니라 이제 무기의 재료였으니까요. 이튿날 김 변호사님이 병실로 오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금고에서 꺼내온 하청단과 원본과 변호사님 서버에 저장된 녹음 파일을 침대 위에 나란히 펼쳐 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시작합시다. 김 변호사님은 서류를 하나하나 짚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삭제된 서버 사본은 포렌식 복원을 의뢰해 두겠습니다. 지운다고 다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흔적은 남습니다. 그리고 유령 하청 3곳의 대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겠습니다. 며칠에 걸쳐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부풀려진 유령 하청 대금은 그 젊은 여자, 그러니까 남편이 이슬이라 부르던 그 물류회사명의 대표의 회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류회사를 거친 그 돈은 다시 그 여자 개인 계좌 일부와 남편이 몰래 만든 차명 계좌로 나뉘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회사 돈이 세탁을 거쳐 남편 주머니로 들어가는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었지요. 저는 그 흐름도를 보며 오래 침묵했습니다. 상무라는 자리에 앉혀준 게 저였습니다. 그 자리를 이렇게 쓸 줄은 몰랐지요.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방어였습니다. 제 지분 68%, 회사 인감, 법인 통장 권한. 이 3가지부터 완벽하게 잠갔습니다. 지분 이전이나 큰돈 집행은
회장 최종 OTP와 이사회 승인 조건이 둘 다 충족돼야만 실행되도록 이중 승인 장치를 걸어뒀지요. 제가 도장을 찍어줘도 그 두 가지가 없으면 돈은 한 푼도 안 나가게요. 그 다음은 이혼과 재산 분할 대비였습니다. 변호사님, 이 회사 제가 20살에 반지하에서 혼자 세운 겁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한참 뒤에 상무로 들어온 거고요. 지분도 인감도 다 제 이름이에요. 혼인 전에 이미 형성한 재산이라는 것도 정리해 두시고요. 특유재산 입증 자료 말씀이시군요. 창업 경위, 초기 자본 출처, 지분 형성 과정 다 정리하겠습니다. 반대로 남편분은 실제 기여가 얼마나 됐는지, 오히려 횡령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가 얼마인지도요. 이혼 소송에서 이건 결정적입니다. 그렇게 서류가 차곡차곡 쌓여가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 옆에 앉아 제 손을 잡고 이러시더군요. 소민아,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하지 않겠니? 사람이 가는 길은 정리를 해두고 가야 편한 거야. 재산이며 뭐며 미리 정리해두면 남은 사람들도 안 힘들고. 응?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저는 힘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신 좀 들면 정리할게요. 그래, 그래. 잘 생각했다.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걸 저는 감은 눈꺼풀 사이로 봤습니다. 저의 그 순한 반응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완전히 방심했습니다. 저 여자는 이제 다 포기했다. 죽기 전에 순순히 서명할 거다. 그렇게 믿은 거지요. 두 사람은 한술 더 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밀린 하청 대금을 그 물류회사로 미리 정리해두게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회계에 뚫린 구멍을 제 손을 빌려 메우려는 속셈이었지요. 바로 그 지점이 제가 노린 자리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남편 앞에서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여보, 나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 밀린 하청 대금 말이야. 나 없으면 그것 때문에 회사 시끄러워질까 봐. 당신이 죽기 전에 그것 좀 깔끔하게 정리해 줄래? 결제 당신한테 맡길게. 남편의 눈이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걸 아내가 제 발로 손에 쥐어준 셈이니까요. 저는 제한된 집행 권한만 담긴 위임장을 남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겉으로는 대금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류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그건 미끼였습니다. 그 위임장으로 실제로 큰 돈을 옮기려 하면 제가 걸어둔 이중 승인 장치와 은행 경보에 그대로 걸려들게 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그것이 덫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감사 자료를 서버에서 지웠으니 당분간 안전하다고 믿었고 아내는 곧 죽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남편은 회계에 뚫린 구멍을 메우려고 대규모 하청 대금 이체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께 마지막 장치를 부탁했습니다. 변호사님, 그 이체가 특정 물류회사 계좌로 30억 이상 금액으로 회장 최종 OTP 없이 실행되려는 순간, 바로 그 세 조건이 겹치는 순간에 은행준법감시팀과 저한테 동시에 통보가 오게 걸어주세요. 덫을 아주 정교하게 놓으시는군요. 제가 확인하는 사람이잖아요. 확인 안 된 건 안 움직입니다. 이번엔 다 확인했어요. 김 변호사님은 은행준법감시팀에 사전 장치를 걸어두셨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그날, 저는 병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죽는 줄 알았던 여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지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 젊은 여자도 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죽은 다음 세상을 계산하며 웃고 있을 겁니다. 저는 창유리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20살에 빨간 딱지를 보던 그 겁먹은 얼굴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제가 판을 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올 덫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슬아, 30억만 마지막으로 돌리면 돼. 저 여자 죽으면 다 무마된다니까. 조금만 참아. 은행 창구 앞에서 전화기에 대고 다급하게 속삭이던 남편의 목소리가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30억이 남편의 발목을 잡는 마지막 족쇄가 될 줄은 그도 몰랐지요. 지금부터 덫이 닫히던 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날 남편은 은행에 갔습니다. 아내가 여전히 시한부인 줄 아는 남편은 완전히 방심한 상태였어요. 제가 쥐어준 위임장을 들고 위임받은 결제선을 이용해 30억 규모의 마지막 대금을 그 물류회사로 옮기려 했지요. 회계에 뚫린 마지막 구멍을 메우고 증거를 그 여자 회사 안에 완전히 묻어버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좌와 결제선은 이미 제가 걸어둔 그물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 최종 OTP, 이사회 승인 조건, 특정 계좌 사정 경보, 은행 이상거래 보고 장치, 네 겹의 그물이었지요. 남편이 이체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네 가지가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준법 감시팀의 보류 통보가 이어졌지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거래는 즉시 실행이 불가합니다. 회장님 최종 승인 절차가 누락되었고 이상 거래로 분류되어 보류 처리됐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중에 CCTV로 그 순간을 봤습니다. 남편은 창구 앞에서 몇 번이나 다시 시도했지만 번번이 막혔고 결국 창구 밖으로 나가 벽에 기대선 채 어딘가로 급히 전화를 돌렸어요. 상대는 그 젊은 여자였습니다. 같은 시각 회사에서는 다른 판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감사팀을 이끌고 복원된 서버 사본을 확보한 겁니다. 지웠다고 안심했던 그 자료들이 포렌식으로 되살아났지요. 유령 하청 세 곳의 계약서, 시세보다 부풀려진 단가표,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보여주는 자금 흐름도까지 전부 손에 들어왔습니다.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빈칸은 하나도 없었어요. 한편 그 젊은 여자 쪽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는 처음엔 자기가 그저 합법적인 하청 물류회사의 명예 대표인 줄로만 알았다고 했어요. 남편이 합법적인 대금 처리다.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은행에서 30억이 막히고 남편이 다급하게 전화를 돌리는 걸 겪으면서 그제야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대표로 앉은 그 물류회사가 사실은 차명 계좌와 연결된 자금 세탁 창구였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그 세탁의 방패막이로 세워졌다는 것. 형사 책임이 자기한테 몽땅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 그 여자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배신감을 느꼈지요. 버려진 어린 시절을 보상받고 싶어서 남편이 내민 손을 잡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 게 아니라 방패로 썼다는 걸 안 겁니다. 그 여자는 그날부터 남편에게서 받은 문자, 계좌로 돈을 넣으라던 지시 내용, 이체, 내역, 법인 도장을 넘겨봤던 기록까지 몰래 하나하나 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균열은 안에서부터 벌어지는 법이지요. 한편 시어머니는 상속만 기다리다가 뒤늦게 감사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다그쳤다고 합니다. 너 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거야? 감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에서 조사가 들어왔다는데 너 도대체
남편은 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 진정해. 저 여자 곧 죽어. 죽으면 다 무마된다니까. 죽은 사람 상대로 누가 감사를 해. 조금만 기다려.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초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죽는다는 아내가 안 죽고 지웠다는 자료가 되살아나고 옮기려던 돈이 막혔으니까요. 큰 소리를 치면 칠수록 그 목소리는 오히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퇴원했습니다. 정정 서류를 받고 병원을 나섰지요. 병원 로비를 걸어 나오는데 참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주 전 이 로비를 저는 6개월 시한부 환자로 들어왔었지요. 그런데 이제 저는 멀쩡한 몸으로 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 사람의 목을 쥘 무기를 전부 손에 쥔 채로요. 저를 죽은 사람 취급하던 이들이 저마다의 욕망에 발이 묶여 허둥대는 소리가 그 로비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집이 아니라 저는 곧장 회사 회장실로 갔습니다. 녹음 파일, 회계 증거, 은행 보류 기록. 저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님과 마주 앉아 세 가지 절차를 동시에 확정했지요. 이혼 소송, 지분 방어, 그리고 형사 고발. 세 개의 화살을 같은 순간에 쏘기로 한 겁니다. 변호사님, 그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묻자 김 변호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 물류회사 대표 말씀이시군요. 제가 먼저 참고인 신분으로 접촉하겠습니다. 사실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 반대로 협조하면 그 자료가 처분과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 현실적으로 알려주는 게 낫습니다. 저 사람도 살 길을 찾아야 하니까요. 며칠 뒤 그 여자를 만나고 온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남편에게 이용당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갈무리에 둔 자료도 상당하고요. 이 균열이 결정적인 축이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또 다른 버려진 아이를 방패 삼았고 그 방패가 이제 창끝이 되어 남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특별한 감정은 없었어요. 다만 그 여자 역시 남편의 거짓말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라는 것, 그것 하나는 알 것 같았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온 저는 오랫동안 잠가두었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 시한부 6개월이 적힌 그 소견서가 그대로 들어 있었지요. 저는 그 종이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접었다 폈다 반복하던 그 종이, 손끝을 떨게 하던 그 6글자. 그런데 이제 그 종이는 저에게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 종이가 없었다면 저는 남편의 진짜 얼굴을 영영 못 봤을 겁니다. 이 종이가 없었다면 병실에서 그 속삭임도, 서버의 삭제도, 30억의 이체도 아무것도 몰랐겠지요. 죽음을 알리러 왔던 종이 한 장이 저를 죽음이 아니라 살려낸 겁니다. 저는 소견서를 손끝으로 쓸며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유리창을 물들였지요. 저는 그 노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소견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잠그지 않았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세 개의 화살은 시위에 걸렸고 관역 위의 세 사람은 아직 그걸 몰랐습니다. 이제 그들을 한자리에 부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께 말했습니다. 내일 회의실에 자리 하나 마련해 주세요. 남편 부르고요. 이제 인사를 좀 해야겠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아직 살아있다고요. 소민아, 집은 일부만이라도 나 이제 정말 빈털털이야. 나도 회사 위에서, 어머니 위에서 어쩔 수 없었어. 멀쩡히 살아 회장석에 앉은 저를 보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남편이 마지막에 매달리며 한 말입니다. 저는 그 결핍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결과까지 지워줄 생각은 없었지요. 지금부터 그 회의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회사 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멀쩡한 얼굴로 회장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고 정장을 갖춰 입고 등을 곧게 펴고요. 몇 주 전 병실에서 링거를 꽂고 누워있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영문도 모른 채 회의실로 불려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저를 본 순간 남편의 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게 보였어요. 죽어가는 줄 알았던, 아니 어쩌면 벌써 죽었어야 할 아내가 회장석에 꼿꼿이 앉아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소민아, 너 어떻게 해?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요. 할 얘기가 많으니까. 남편은 얼떨결에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 하나를 그 앞으로 밀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봐요. 오진이었어요. 검체가 바뀌었더라고. 시한부 6개월은 내게 아니었어. 병원 정정 서류예요. 나 안 죽어.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정밀 재판독 결과, 병원의 공식 정정 문서, 재발 방지 절차 안내서. 남편은 그걸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요. 이게 무슨...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협탁 안쪽에서 몇 주간 붉은 점을 깜빡이던 그 녹음 파일을 회의실 스피커로 재생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흘러나오던 그 목소리가 밝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니년 돈은 내가 잘 쓸게. 걱정 마. 회사도 통장도 집도 내가 다 잘 관리할 테니까. 넌 편하게 가. 잘 죽어줘라. 고생 많았다, 회장님. 그리고 이어서 어머니에게 돌아갈 목과 그 여자에게 넘길 배분 액수를 상의하던 목소리까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의자에서 반쯤 일어서다가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지요. 자기 목소리가 자기 입으로 뱉은 그 말이 회의실 벽을 타고 되돌아오는 걸 들으면서요. 이건 내가 술김에 소민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직 더 있어요. 저는 서류를 차례로 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부풀려진 하청 단가표, 포렌식으로 복원된 서버 사본, 그 물류회사로 흘러들어간 자금 흐름 보고서, 그리고 은행의 30억 이체 보류 기록. 종이가 한 장씩 책상 위에 놓일 때마다 남편의 어깨가 한 뼘씩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봉투를 쥐고 있었어요. 사전 지분 이전 동의서 초안과 상속 관련 서류가 든 봉투였습니다. 아들이 부른 줄 알고 그 봉투를 챙겨온 겁니다. 그런데 회장석에 멀쩡히 앉은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소민이 너.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무색해진 순간이었지요.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봉투 제가 살아있는 한 그냥 종이 조각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봉투가 이제는 지분 이전을 압박하고 재산 정리를 함께 모의했다는 정황 자료가 될 수도 있어요. 아드님이랑 주고받은 연락들이랑 같이요. 시어머니의 손에서 봉투가 스르르 떨어졌습니다. 종이 몇 장이 바닥에 흩어졌지요. 이어서 김 변호사님이 그 젊은 여자의 진술 내용을 정리해 왔습니다. 그 여자는 조사에서 자기가 보관해둔 문자와 계좌 지시, 이체 내역을 전부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기를 합법적인 거래의 명예대표라고 속인 뒤 자금 세탁의 방패막이로 세웠다고 진술했지요. 남편의 마지막 방패가 창끝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남편은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민아,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사회에서 내 안건 잘리고 어머니는 계속 압박하고 회사에서 나는 늘 내 그림자였잖아. 나도 사람이야. 나도 한 번쯤 인정받고 싶었다고. 회사 위에서, 어머니 위에서 다 어쩔 수 없이 열등감과 변명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지요. 당신이 늘 조형 같았다는 거, 나 몰랐던 거 아니에요. 이사회에서 안건 자를 때 나도 마음 안 좋았어. 당신 결핍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의 눈에 잠깐 희망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결핍이 있다고 해서 산 사람 앞에서 장례를 준비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회사 돈을 빼돌려도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 마음은 이해해도 당신이 저지른 결과까지 지워줄 수는 없어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한 방울의 비굴함도 한 방울의 미련도 없이요. 남편은 그 서류를 보고 무너졌습니다. 소민아, 제발. 지분 일부만이라도. 나 이제 정말 빈털털이야. 나갈 데도 없어. 부부로 산 세월이 있잖아. 나 그냥 다 잃게 놔둘 거야? 저는 그 애원을 담담히 받아냈습니다. 이 회사, 내가 20살에 반지하에서 혼자 세운 거예요. 인감도 통장도 지분도 결혼 전부터 다 내 이름이었고, 당신은 상무로 들어와서 회사에 기여한 것보다 횡령으로 낸 손해가 더 커요. 그러니까 경영권 지분은 단 1%도 못 넘겨요. 한 주도요.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걸 그도 안 겁니다. 회계 자료와 녹음 앞에서 변명은 더 이상 힘을 잃었으니까요. 횡령과 배임 증거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넘겨졌습니다. 남편은 주범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고, 그 젊은 여자는 협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아는 핵심 진술자가 됐지요.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아들을 감싸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다 저 며느리가 몰아세운 거지. 소민이 너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그 봉투를 봤습니다. 지분 이전 초안과 아들과 주고받은 재산 정리 연락. 그 종이들이 이제는 자기를 향한 정황 자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주우려던 손을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지요. 평생 며느리 재산으로 자기 한을 메우려던 사람이 그 봉투 하나에 발목이 잡힌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세 사람을 향해 마지막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세 분 다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지세요. 저는 이제 여기에 더는 감정 안 쓸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애원과 원망이 뒤섞인 세 사람의 몸부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소리는 걸음을 옮길수록 점점 멀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김 변호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서류 세 부를 건넸습니다. 이혼 접수증, 형사 고발장 사본, 경영권 방어 가처분 서류. 저는 그 세 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켠에 처음 실금이 갔던 그날부터 저는 계속 숨을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병명을 캐묻던 저녁부터, 마당의 속삭임부터, 병실의 그 밤부터, 그 참았던 숨을 그제야 다 뱉어낸 겁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20년 넘게 진짜. 김 변호사님이 웃으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회장님. 이 회사 다시 회장님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했던 여자가 다시 살아서 자기 두 발로 그 복도를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차례였습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 재산인데 산 사람이 좀 만지면 어때서. 명절 상 앞에서 시어머니가 웃으며 하던 그 말을 저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은 저를 아프게 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살아난 사람의 재산은 그 사람이 알아서 아주 잘 쓰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다시 살아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개월 뒤였습니다. 새벽 4시 반, 저는 다시 회장실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처럼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요. 그런데 이번엔 제 손에 들린 게 소견서가 아니었습니다. 신규 사업 계획서였어요. 표지에 큼직하게 여성창업지원사업부 신설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저는 그 종이를 접었다 폈다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도 떨리지 않았어요. 그저 첫 장을 넘기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책상 위 낡은 회계장부 액자 옆에는 물건 하나가 새로 놓여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매일 밤 붉은 점을 깜빡이던 그 구형 녹음 전용 폰이었어요. 저는 그걸 버리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이 넣어두지도 않았지요. 액자 옆에 잘 보이는 자리에 두었습니다. 저를 살려낸 물건이었으니까요. 20년 전 반지하에서 손으로 쓴 첫 장부와 저를 죽음에서 건져낸 그 낡은 폰이 나란히 제 하루의 시작을 지켜봤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정리됐습니다. 빼돌려질 뻔한 30억은 은행 보류와 가압류 절차를 거쳐 전액 회수됐습니다. 유령 하청으로 빠져나갔던 대금도 상당 부분 환수됐지요. 회사는 제 지분 68%와 경영권 방어로 흔들림 없이 정상 궤도를 되찾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겪으며 감사 시스템과 내부 통제가 몰라보게 단단해졌어요. 남편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그대로 구속됐지요. 그렇게 원하던 주인공 자리에서 가장 멀어진 자리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늘 제 그림자라며 열등감에 시달렸다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자기를 봐주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젊은 여자는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다만 자기가 갈무리해 둔 자료를 순순히 제출하고 사실대로 자백한 게 참작됐어요. 처분과 형이 상당히 경감됐다고 들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그날로 완전히 끝났지요. 버려진 아이가 또 다른 상처를 붙잡으려다 결국 혼자 남은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워하기엔 저에게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들의 몰락 앞에서 평생의 한이 결국 자기 자신을 삼켰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며느리 재산으로 자기 가난을 메우려던 그 마음이 아들도 자기도 다 무너뜨린 거지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락할 낯조차 잃었습니다. 저는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원망도 미련도 이제 없었으니까요. 이혼은 제게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혼인 전에 세운 창업 지분과 특유 재산, 남편의 횡령 손해, 회사 기여 부족이 모두 인정됐지요. 남편은 경영권 지분을 단 한 주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습니다. 니년도는 내가 잘 쓸게 하던 그 사람은 결국 제 돈을 단 한 푼도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게 정리되고 저는 새 사업부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장에는 회사 직원들과 기자들, 그리고 여러 젊은 창업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 꺼냈습니다. 저는 20살에 아버지의 빚보증으로 온 집안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떠안고 반지하 사무실에서 좌판 같은 책상 하나로 시작했지요. 그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릴 줄 알았는데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의 저 같은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세상이 쉽게 값을 매기고 쉽게 포기하라 말하는 여성 창업자들에게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속에서 반지하 시절의 저를 잠깐 떠올렸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젊은 직원들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액자 속 20년 전 손으로 쓴 첫 회계장부와 첫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 회사의 시작이에요. 여기 보면 첫 페이지에 매출이 아니라 사람 이름부터 적혀 있어요. 저한테 외상으로 물건 대준 사람, 월급을 며칠 미뤄도 참아준 사람. 저는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적었어요. 그게 여태 이 회사를 지킨 원칙입니다. 젊은 직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하면 어떡해요?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지요. 배신은 당해요. 저도 크게 당했고요. 그런데 사람을 안 믿는 게 답은 아니더라고요. 믿되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해 두는 거고요. 그럼 배신당해도 무너지진 않아요. 어느 저녁 저는 오랜만에 집에서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명절 밤 부엌에 혼자 서서 식은 전을 씹던 그 밤이 떠올랐어요. 기름이 굳어 입안에서 겉돌던 그 서러운 밥. 하지만 그날 저녁은 달랐습니다. 따뜻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좋아하는 반찬을 정성껏 차렸지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저 자신을 위해서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밥을 한술 떠먹는데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다는 사실이 시한부에서 벗어난 것만큼이나 가벼운 해방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으려, 시댁의 효부로 인정받으려, 그렇게 평생 애쓰던 마음의 짐을 그제야 내려놓은 겁니다. 그 무렵 병원과 관련해서도 매듭을 지었습니다. 오진 사고를 냈던 병원은 환자안전위원회 조사를 거쳐 재발 방지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 사회사업팀을 통해 그 동명이인 환자분 측의 동의를 받은 뒤 조용히 치료비를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묘한 인연이지요. 그분의 검체가 제 것과 바뀌지 않았다면 저는 남편의 진짜 얼굴을 못 봤을 겁니다. 그 오진 하나가 저를 살렸어요. 그러니 이번엔 제가 그분이 사시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그 후원이 인연이 되어 저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배운 것을 사람을 살리는 일로 되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반 저는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 계획서의 마지막 장을 폈습니다. 거기 서명란이 있었지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소견서를 접었다 폈다 하며 떨던 그 손으로 이번엔 제 이름이 또렷이 박힌 회사의 새 출발 계획서에 한 획 한 획 힘주어 서명했습니다. 정소민. 그 세 글자를 쓰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20살의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빨간 딱지를 보며 떨던 버림받지 않으려 그렇게 애쓰던 20살의 나에게요.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나는 끝까지 내 편이었어. 누구도 저를 값으로 매기지 못하는 아침이 그렇게 밝아왔습니다. 저는 그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오래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아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인생톡톡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값으로 매겨지고 계신 건 아닌가요? 소민 씨는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야 자기를 지켜줄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받으려 애쓰던 마음을 내려놓자
비로소 진짜 자기 인생이 시작됐지요. 여러분도 부디 남의 눈에 들려고 자신을 깎아내지 마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